네, 이렇게 병자호란에서 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관리들의 아들 또는 동생들이 인질로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끌려가서 심량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노예시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노예시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심량의 지금 남탑 앞에 있는 곳이 노예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량 장계에 보면 인조 15년 5월 병조의 사령 신성회가 그 아들 신효영을 노예시장에서 환속한 가격이 은 45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그 아들이 노예시장에 팔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량은 어디냐? 지금 심량은 바로 중국 선양시가 되겠습니다. 이 심량은 고조선의 수도 장단경이 있었던 곳이고요. 고구려 계모성 당나라에는 안동 도호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주족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산에 칠보산 호텔이라든지 고려항공이 있어서 심량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심량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인질 생활을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곳인데요. 지금 심량관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이 되는 곳은 선양시 소년아동도서관이 되어서 있다라고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심량으로 끌려갈 때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빈이 끌려가는데 그때는 당시에 우리 조선의 법도에 의하면 여인들은 다 가마에 이제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말을 탄다는 것은 조선시대는 있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청나라에서는 심량관에 들어갈 때는 가마에 내려서 모두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업법에는 그런 게 없어. 어떻게 세자빈에게 감히 말을 타고 들어가라고 하느냐라고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소현세자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하찮은 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이미 이 심량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마에서 내려서 말을 타고 들어갔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심량 일기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생활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심량 일기는 1637년에 끌려간 그때부터 그 당시는 소현세자가 26살이었고요. 복림대군이 19살이었는데 이때 심량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200여 명의 그 왕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2월 8일에 조선을 출발해서 4월에 심량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2달간 심량까지 가는 길에 그 추위 그리고 배고픔 그 어려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5월 7일에 이 심량관이 마련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기록은 언제까지 나와 있느냐? 1644년, 즉 명이 이제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명나라가 망하는 그때까지 그게 바로 44년이 되겠습니다. 북경 천도했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귀국의 결정이 나오는 그때까지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소현세자가 1640년, 1643년 조선을 방문했던 기록도 나와 있고요. 이 심량일기에는 37년에 사막사가 처형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명나라를 정벌을 하러 청이 갈 때 이 소현세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같이 수행을 하자라고 해서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무슨 얘기가 있느냐? 1639년부터 청이 이 조선에게 명나라를 칠 때 군사를 동원을 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의 경우는 명을 사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이러한 요구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끊임없이 요구하는 얘기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선에서는 뭐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는 이야기 이러한 기록들이 심량일기에 많이 나와 있고 그 사이에서 소현세자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꼈을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1640년에 임경업 군대를 징발했던 얘기라든지 김상헌과 최명길을 압송해서 석방을 했던 얘기, 그리고 43년에 청태종이 사망한 얘기와 북경 천도했던 이야기까지 명말 청초에 조선의 대중국 외교 관계라든지 동아시아 경제 관계에 대한 자료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량일기가 되겠습니다. 이 심량일기는 또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이 심량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굴종적인 조선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춰낼 때 많이 활용했던 그런 자료가 또 되겠습니다. 바로 심량일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날짜가 나와 있고요. 세자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소현세자 빈의 경우는 경징아 경징아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이렇게 항상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말을 타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래 내가 이제 말을 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행위를 보였던 소현세자 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현세자 빈은 아버지 강석기와 어머니 신예옥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바로 강감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 강석기는 광해군의 패모론에 반대하면서 인조 반정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조 판서라든지 세자의 스승 우의정의 그 직책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어머니의 경우는 세종의 외가 쪽 8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5남 3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나서 17세 되던 때에 소현세자 빈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그 소현세자 빈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1636년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637년에 강화도가 이제 함락이 되는 그 순간에 애기 아직 돌도 되지 않았던 그런 원손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청군이 강화도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원손을 급히 그 신하들에게 보내면서 피신을 시키고 나는 자결을 하겠다라고 시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주변에서 말려서 자결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청의 그 장군인 용골대가 들어와서 여기 강화도에 그 세자 빈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와서 절을 하라고 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치욕을 어떻게 넘겼느냐, 그 시녀에게 세자빈의 옷을 입혀서 대신 절을 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러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엔 삼전도의 굴욕으로 인해서 청에 이제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심량관에서 소현세자 빈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가 최근에 논문들이 나오면서 그 소현세자 빈이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심량관이 처음에는 청나라가 그 운영 경비를 조금 주었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심량관에 돈을 줄 수가 없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심량관을 운영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200여 명이나 되는 관리들과 그 왕실의 사람들이 심량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운영 경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운영 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느냐? 소현세자빈이 여기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심량관 앞에 있는 그 시장에서 노예시장에서 팔려가 나가는 우리 조선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겠죠. 그 피로인들을 이 심량관에서 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속환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소현세자의 경우는 정치 외교 문제에 골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경우는 청나라에서 사냥을 할 때 같이 가게 한다든지 그 전쟁 명을 치러 갈 때 참전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잠시 조선으로 귀국하는 그런 때에 이런
그 심양관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자빈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심양관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 울부짖는 조선인 노예들을 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반드시 이 심양관에서 해결을 해야 됐었는데 그 역할은 세자빈이 했다고 합니다. 자, 1639년에 그 태조 누르하치의 그 12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는 팔왕이 있었습니다. 이 팔왕이 아주 그 영향력이 컸는데요. 바로 팔왕으로부터 이 심양관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 면포라든지 수달피, 백자 같은 것이 조선에서 아주 뛰어난 그 물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밀거래하자라는 요청이 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세자빈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무역을 하고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서 조선의 뛰어난 종이라든지 표범 가죽, 담배, 그 다음에 조선의 많은 과일, 홍시, 배, 또 인삼이나 약재를 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점점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기록에 의하면 회은군 이덕인의 딸이 늦둥이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그랬었는데 이 딸도 마찬가지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관리의 처가 되었는데요. 이 이덕인의 딸이 심양관으로 와서 서로 교류를 하고 또 고위층 세력과 교류를 하는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무역시장으로서 여기에서 많은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기록에 의하면 역관, 이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관인 서상형과 이신검 등이 무역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실록에 의하면 강빈 재산은 은이 1650냥이고 황금은 160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인조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전폐하고 오직 돈벌이만을 일삼았다라고 해서 인조가 처음에는 그 끌려간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빈을 되게 불쌍히 여기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갈수록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빈이 여기에서 점점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심양관에 이런 무역들이 되면서 피로인들도 속환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이가 멀어지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42년에는 그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는 더욱 심양관에 조금씩 주던 그 지원금도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서 농지 6곳, 이거 아주 불모지였다고 합니다. 이 땅을 주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심양관에 가 있던 많은 그 관리들은 뭐라고 그랬냐? 절대 직접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모로 잡혀온 이 인질 생활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농사를 지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소현세자 비는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노가세, 사을고, 왕부천, 사하보 등 6곳의 그 황무지 땅을 우리가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농사 기술을 여기다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심양관에서 필요한 양의 3배를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귀국할 때 당시에는 4,700석이나 그 심양에 남겨놓고 귀국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 땅에서 많은 양을 수확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선진적이고 그 당시에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자빈이 사망을 했을 당시에 재산이 이만큼 있었다라는 기록도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실록에 보면
여기 보면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귀한 물품들을 무역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그만큼 활발했던 기록이 인조실록에도 나와 있는 거죠. 또 귀국 후에 소현세자는 황금 19냥, 채단 400피를 호조에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농군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같이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말, 소, 나귀, 노새 등은 끌고 오고 공매된 남녀 110여 명, 이렇게 노예로 됐던 사람 110여 명을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삼인, 삼을 캐던 사람들 50여 명도 함께 오도록 하였다. 즉 나라가 속환시켜주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많은 그 이득을 남기고 우리 백성들을 같이 올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서 새로운 그 농법이라든지 새로운 마인드로 이익이 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현세자 빈에 대해서 이때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소현세자 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을 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인물이다. 그리고 또 대규모 영농과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경영가적인 면모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명분이 아닌 실용을 택했던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선시대의 유교, 이 성리학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명분을 중심으로 항상 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도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때 실용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것들 직접 실험을 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선인을 방면했던 힘은 바로 명분이 아니라 농경과 무역을 통한 재화, 그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의 이러한 경험들을 이후에 귀국을 해서 만약에 펼쳤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개혁, 개방, 실용의 어떤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논문이라든지 그런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이 귀국했을 때 인조는 어떠한 의심을 했느냐 보면 1639년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올 때 그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그 청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조는 계속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저 소현세자를 언젠가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640년에 세자가 잠시 조선으로 들어올 때 인조가 몸이 아프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잠시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 청 관리가 와서 대홍망용의, 이게 뭐냐, 용을 수놓아서 만든 붉은색 관복입니다. 뭡니까? 바로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용, 이러한 관복을 입으라고 세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소현세자는 나는 이것을 입을 수 없어 라고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옷을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조는 청이 소현세자를 왕으로 두려고 한다라는 그 의심이 더 심해져서 그렇게 오랜만에 고생을 하는 아들이 오는 그 세자를 맞이하는 행사 전체를 다 불허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인조 1643년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전에는 청이 이 세자를 지나치게 박하게 대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후하게 청나라가 대하니 인조 나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되게 안 좋게 하더니 너무 잘 지내니까 오히려 의심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자빈 강씨가 나중에 조선으로 잠시 귀국한 일이 있었거든요. 심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 잠시 들어왔을 때 부친 곡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어머니도 병중이었기 때문에 그 몇 년간 심양 생활을 하다가 잠시 조선에 들어왔을 때 친정에 가는 것을 불호를 했어요. 인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조정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광해군의 임목대비에 대한 불효로 인조 반정을 했는데 자신은 며느리가 아버지의 곡을 하겠다. 또 몸이 아프신 어머니를 뵙겠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을 했다는 것은 효에 대한 그 자기 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인조가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에 대해서 박하게 생각을 하고 의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